이명박이 출국을 하면서 이게 왜 바레인으로 갔을까 하고 바레인 좀 뒤져봤는데 바레인이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수원시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130만. 근데 지금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화장관인데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여자예요. 근데 이 알 칼리파라는 그 아내 수뇌부들을 보면요. 한 80%가 다 알 칼리파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 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 칼리파가 국왕이기도 하고 왕족이. 이 사람이 40년째 집권을 하고 있고 이 나라는 세습군주제라서 의회도 해산을 해버리고 정당도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임기 4년에 자문의회가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76년에 수교를 했지만 그때 대사관을 만들고 나서 99년에 폐쇄를 하거든요. 근데 이명박 때 그러니까 2011년 말에 다시 주 바레인 대사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대사 관저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2012년에 대사의 대리로 꽂은 사람이 유준하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을 대사로 승격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MB 시절에 대북정책협력과장을 했다가 외무부에서 그랬다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및 의전비서관실로 옮겨갑니다. 핵심이었네요. 네,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나중에 굳이 바레인 대사관을 만들어서 그 대사 자리에다 꽂는 거예요. 왜냐면 바레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전에 왜 이 대사관을 없앴었냐면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합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데인데 130만 이 나라에 굳이 바레인 대사를 다시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꽂았다는 거죠. 뭔가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거기 있네. 예.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게 있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두바이가 IFC, 그러니까 두바이 IFC가 국제금융센터,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조세 회피처나 이 불법 자금의 그 돈 세탁 그 근거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레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텍스 헤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어로는. 조세 피난처 10위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바레인이고 최근에 이거는 팩트를 체크하지 못했지만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바레인에 돈을 숨겨둔 게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의혹 제기한 게 거의 사실에 가깝겠군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다. 네. 왜 그 먼 나라를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구를 이끌고 굳이 꾸역꾸역 강연 목적으로 가야 되냐. 이명박이 직접 와야 되는 그 지문 이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홍채인식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자들이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서 일거수일투족을 취재를 해야 된다. 네. 안 하잖아. 이 바레인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아랍권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나라고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뭔가 신기하네요. 야매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의 부호들, 왕족을 포함한 부호들이 바레인으로 유흥여행을 간대요. 한잔하러. 한잔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나라고, 이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들은 바레인을 말할 때, 비하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술이 최고의 자원인 나라. 유흥 문화가 좀 발달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바레인이라는 데를 보면 전체 수출하는데 27%를 오일이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미미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최고로 쳐주는 게 술과 돼지고기다. 바레인은. 그러면 이명박이 과연 이런 나라 가서 무엇을 할까요? 정말 아까처럼 조세 회피처 더하기 이 나라는 경제 구조 자체가 어떤 산업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소비 향락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것도 아랍의 중심에서 가운데서. 확실히 뭐가 있네. 뭐가 그러니까 있죠. 예. 바레인이 가는 분명히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갔다가 오는 거니까 갔다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어마어마한 의리와 권력으로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관진이 내 손에서 다 알아서 한 거다. 요 일을 지금까지 범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관진이 징역 10년짜리가 되는 거고요. 이명박이 시켰다 그러면 징역 2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 비교가 되니까 그 김관진이 포승줄이 묶여서 나오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디까지 풀어야 되나. 그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엄청 침울해지는 거죠. 고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네들이 쓰고 있는 전술을 보면 박근혜 때하고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어요. 아까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결제를 하는데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이거 댓글 달아요. 그리고 결제해 준 거 아니라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받고 국정원 업무 전체에 대해서 결제해주고 사인해준 거지 그거를 댓글 공작하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게 박근혜 때 썼던 논리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을 김관진이 봤으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거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명박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빡친 김관진이 이제 마음을 돌려먹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박근혜 때 전형적으로 벌어졌던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그랬죠. 박근혜 바보 만들기. 박근혜는 바보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다라고 했는데 이명박은 국가원수가 그냥 크게 보고 그냥 사인한 거지 개별 그 작전에 개입했겠느냐 이 논리거든요. 근데 요 논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보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꼭 나와야 될 인물이 이동관과 김재철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지금 같이 따라갔죠? 유인천이랑? 네.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김관진은 댓글이라든지 그런 정치 공작의 하수인이었다고 하면 이동관은 일종의 박근혜 정권 때 이정현하고 약간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언론 조정 홍보수석 개념으로. 그래서 왜 김재철이 청와대 부근에서 유독히 음식을 많이 쳐드셨단 말이야. 김재철이. 네. 예. 그리고 청와대 불려가서 조인트 맞았단 말은 이 언론계에 다 알려진 얘기예요. 이제 그 실행을 한 당본인 당연하지. 홍보수석이니까. 언론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김관진 다음에 소환될 사람이 이동관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언론 장악이라든지 언론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은 다 이동관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동관이 이명박의 언론 담당답게 지금 이명박이 바레인으로 가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막 했는데 법에서 인정된 유죄 댓글은 0.45%다. 그런데 실제로는 1.15%란 말은 지금 그 법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 그러니까 허술한 수사 속에서도 인정된 게 0.45% 이렇게 주장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팩트를 갖고 계속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명박이 바레인으로부터 들어오면 며칠 안에 이동관이 블랙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이제 이런 그 어떤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할 때는 말단 조직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김관진이를 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이명박의 턱 밑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동관을 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콧등까지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이동관이 지금 언론 플레이, 얘는 언론을 갖고 장난치던 애들답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몇 퍼센트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혀. 왜냐하면 10만 건 중에 하나라도 불법이 있으면 불법으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건 몇 퍼센트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했단 얘기죠. 그렇죠. 하긴 했다는 거니까 처벌받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거 언론 플레이질을 하고 있다. 이동관이 그러는 거고 이제 이명박이 갔다 오면 뭐잖아. 이동관 포토라인에 쓰고 이명박은 제 소원대로 12월 19일 날 해피 벌스데이 하는 날 들어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근데 아쉽게 김재철의 구속영장은 청구가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재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재철이 검찰에 들어가서 했던 말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왜 MBC의 직원들을 요리 교육을 시켰냐? 답이 뭐라 그랬죠? 요리도 만들다 보면 재밌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런 거예요. 샌드위치나 전 부치기 교육 이거 모욕주기 아니냐 하니까 미친 새끼예요. 샌드위치도 만들면 재밌다라고 하는 게 언론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상 언론인들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평생 해온 일을 안 시키고 교육이라고 갔는데 이제 샌드위치 만드는 요리 교육 같은 거 받고 있어요. 거기서 드는 모멸감은 사실은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대 MBC에서 뭔가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더군다나 그 교육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 PD 뭐 이런 전문 직종들이죠. 김재철의 그런 식의 MBC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샌드위치도 만들면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거 김재철을 왜 그 가끔씩 인터뷰나 검찰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정상으로 보이세요? 아주 무식해 보여요. 무식하기도 이상해요. 하고 엄청 비열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이라는 품격은 단 그러니까 1%도 없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권력이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는 전형적인 간신 스타일.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뭐 나는 MBC를 장악할 의도도 없었고 장악할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뭔가 말을 쏟아내는데 이자가 했던 짓 생각해보면 기억나잖아요. 법인카드 들고 가가지고 어떤 여자분과의 그 로맨스. 청와대 근방 주로 맛집을 다 섭렵하신 분. 이분은 내가 보기에 맛 칼럼니스트를 해야 돼요. 알고 보면 로맨티스트예요. 그 청와대 근처에서도 그렇게 식사를 이동관하고 같이 많이 한 거는 둘이서 맛을 보러 다니기 위해서 청와대 근처에 식당이 많기는 하지만 비싼 집이잖아요.
아니 거기 뭐 분식집도 있긴 있어요. 자, 그 권력이라는 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이 하다못해 가까운 친척 하나라도 어디 검찰청에 검사로 있어. 어디 국회의원이야. 청와대 직원으로 있어. 그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게 한국인들 특성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광효과, 낙수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 떨치기 사실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MBC 사장만 해도 자기가 역할을 하기 나름으로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MBC나 KBS 사장 정도를 하면 대통령 하는 거 부럽지 않을 만큼의 지위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고 청와대 수석들이나 대통령하고 면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갖는 어떤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비교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뭐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윤주와 엄기영. 엄기영도 사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거든요. 한참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던 기자자 앵커였지만 그랬었죠. 네. 정권이 막상 엄혹한 시절에 들어가서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압력 같은 걸 받으면 쪼그라드는 인물이 있고, 물론 정현주 사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권이 신경 안 써. 정부한테 좀 불리한 보도를 해도 압력 같은 걸 안 집어넣으니까 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언론인들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 기자로서 특정 보도를 하고 권력의 반기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요직에 올라가서 자기 후배들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법인카드서 감에 이동관을 만났는지 누구 만났는지 모르죠. 근데 추정하기에는 서로 간에 담당자니까 이동관을 만나고, 이동관만 만났겠어요? 하다 보면은 다른 수석도 만나고, 그렇죠. 또 홍보수석실에 있는 인물들도 만나고, 주로 거기서 놀았다는 거 아니야.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청와대 주변에 놀고 있다가, 그 여자분하고 놀고 있다가, 부르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쪽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었나? 미리 그 청와대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그쪽 근방에 놀고 있었나? 김재철은 왜 거기서 놀았을까요? 난 궁금합니다. 거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김재철한테 한 가지만 좀 충고드릴 게 있어요. 샌드위치 만드는 것도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지금 법원 판사에게 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도소 들어가서 그 노역형 받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그러면 봉제 자격증도 딸 기술도, 수 있어. 봉제 기술도 배우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세탁소에 가서 세탁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철이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국정원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문건이 나왔고요. 그 문건이 청와대로 들어가요. 그 청와대에 있는 문건을 김재철이 그대로 실행한 그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김재철 씨는 다시 구속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댓글 사건과는 좀 약간 별개 사건이지만 핵심 코어의 인물들이 지금 다 나온 거거든요. 이동관, 김재철, 김관진, 그리고 이제 이명박한테는 또 원세훈이 있죠. 이렇게 3명, 4명 정도의 어떤 걸 맞추다 보면 검찰은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고 김관진 정도 소환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위법성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위법성을 완전히 발견한 뒤에서니까 이동관이 바레인으로부터 들어오고, 이동관이 검찰에 한번 나가고, 또 구속 심사가 좀 시작되고, 그러면 지금 11월 13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잘하면 12월 초. 11월 말이나 12월 초. 네, 12월 초에 빠르면 검찰이 이명박을 소환할 수 있을 때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라기보다는 증언. 그렇죠. 증언에 더해서 증거가 어느 정도 서류 문서상으로 확보가 되고, 이걸 세부적인 그 어떻게 실행했는지 이것을 이제 추궁하는 건데, 그게 나와줘야죠. 예. 사실은 서류는 다 나왔다고 봐요. 서류는 예를 들어서 BH 뭐 등등의 결제서는 다 나왔다고 보고, 결정적으로 이명박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서류로 남기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거를 김관진이 제대로 좀 불어주면, 지금도 사실 위법성이 넘치는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라고 항변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요거는 위법성이 있는 문제다.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다고 하면 김관진 잘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김관진 입장에서는 10년을 썩느냐 2, 3년을 썩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쨌건 이명박은 이제 소환 이런 걸 표현하죠.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 이명박 사건이, 이명박이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나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박근혜 시절에 전화 통화 자동 저장되는 것 때문에 증거로 잡힌 것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메모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그거 안 했을까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자살 사건이나 행방불명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이동관 같은 애들이 자기 비망록을 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알아서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과 이득, 이권으로 충성하는 건 다른 건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 이권이나 이득이 사라지면 대부분 다 배신합니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저는 고립문이 되는 거라고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이에요. 이명박 지금까지 정치 잘했다. 수사하지 마라 하면 사실 검찰이 선택이 되게 힘들어. 국민들 다수가 박근혜보다는 이명박 이런 거잖아요. 꽃보다 뭐 이런 것처럼 근혜보단 명박 이런 거잖아요. 다수가 그렇다 그러면 이명박은 지금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거고 방송은 오늘 김장겸이 방문진에서 해임됐거든요. 거슬릴 수가 없고요. 아마 MBC 지금 파업하는 구성원들은 다 이제 파업에서 복귀를 할 건데 트위터 굉장히 오래전에 할 때 이명박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뉴라이트들이 어떤 모의를 했는가 나왔던 무슨 영상 이런 게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9년 만에 방송도 정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명박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가면서 만들기는 어려워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망가뜨리는 거 쉽다. 정말 이명박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바로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